소다쟁이, 도깨비. 옛날에 말을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이 말을 하고 싶은 소다쟁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소다쟁이 할머니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이웃 안악들을 붙잡고 늘어졌지요. 소다쟁이 할멈은 마을 안악들이 잘 모이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이보게들, 어쩌녁에 손이네 집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걸 모르지? 그 집은 부부금실 좋기로 소문난 집인데 웬 부부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말이여, 그 싸움이 왜 일어났는고 하니? 할머니 길게 느리지 말고 짧게 말하세요. 그려 짧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왜 순이네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느냐 하면 순이가 여간 똑똑내기가 아니잖아. 그야 누구나 다 아는 얘긴데요. 그런데 순이가 그렇게 똑똑한 게 순이 어멈은 외탁을 해서 그렇다고 하고 순이 아범은 친탁을 해서 그렇다고 우겼다지 뭐야. 그거야 어느 집에나 늘 있는 얘긴데 무슨 싸움이 된대요. 거기서 끝났으면 싸움이 안 되지. 그런데 그 똑똑쟁이 순이가 또 고집이 얼마나 세냐고. 거야 되게 똑똑한 애들이 고집도 세지요. 그래 맞는 말이지. 그런데 순이가 황소왕고집을 부리자 순이 어멈이 순이 고집은 친탁을 했다고 순이 아범에게 대들었다지 뭐야. 그것도 늘 있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순이 아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순이 황소 고집은 처가 동네에서 소문난 고집 불통 외할아버지를 닮은 거라고 했다는겨. 할머니 우리 바빠요. 먼저 갈게요. 동네 안악들은 소다쟁이 할머니에게 붙잡힐까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다쟁이 할머니는 어디 말 들어줄 사람이 없나 마을 기웃거리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피해 다녔습니다. 누군가 고삿해서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할라치면 소다쟁이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넘치도록 소다를 떨고 나서도 안녕치 못하네. 아무도 내 말동무를 안 해줘서 구린입도 못 대고 사네 라고 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서 입에서 구린내가 난다고 늘 말하지만 아마도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입이 말라 단내가 날 게야. 하여간 그 소다쟁이 할머니는 스스로 구린잎 할머니란 별명을 만든 줄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고 소다를 떨고 살았습니다. 그 구린잎 할머니네 굴뚝에 소다쟁이 도깨비 와글와글이 살고 있었어요. 소다쟁이 도깨비 와글와글도 도깨비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살아서 소다쟁이 할머니네 굴뚝에 살면서 할머니가 수다 떠는 걸 즐겼지요. 이보게 덕이어멈 어제 내가 메주콩을 찍고 있는데 할머니 지금 덕이아범 새참 내가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들을게요. 덕이어멈은 새참 때가 한참 멀었는데도 빈 주전자랑 김치 보시기 2억에 가든 광주리를 입고 들로 내뺐습니다. 지 남편이 새도 나비도 아닐 텐데 빈 주전자를 들고 가 뭘 먹이겠다는 거요? 구린잎 할머니는 이번에는 분이네 집으로 갔어요. 분이 어멈 뭘 하고 있나? 내가 일손이 남아서 그러는데 뭐 도울 일이 없을까? 아이고 고마우셔라. 방앗간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분이 좀 봐주실래요? 분이 어멈은 얼씨구나 하고 돌이 갓 지난 분이를 떠맡기고 방앗간으로 내뺐어요. 고약한 여편네 같으니 일손 거들면서 얘기나 좀 하자는 줄 뻔히 알면서 애를 맡기고 도망을 가? 그 보리방아는 나중에 찧어도 되는 줄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구린잎 할머니가 아침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랴? 어떻게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들어간겨?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구린잎 할머니는 솥뚜껑을 꺼내려고 한참을 낑낑 대다가 얼른 옆집 순이네로 달려갔어요. 순이 어멈, 큰일 났수. 아이고 할머니, 새벽부터 웬일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것보다 더 큰일이 생겼어. 글쎄 우리 집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쏙 들어갔지 뭐야. 할머니도 참 어떻게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들어가요. 그러게나 말이요. 내가 아침밥을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글쎄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 말이지. 할머니도 참 심심해서 그러시지요. 이따 아침 먹고 놀러 갈 테니까 얼른 가셔서 아침이나 지으셔요. 정말이라니까 그러네. 얼른 가보면 알 거 아니여. 얼른 가보자고. 구린잎 할머니는 순이 어멈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저걸 좀 봐, 솥뚜껑이.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할머니 몰래 솥뚜껑을 솥단지 안에 넣어두었던 도깨비가 할머니가 오기 전에 얼른 솥뚜껑을 꺼내 얌전히 솥단지 위에 덮어두었지 뭐예요. 할머니, 어디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들어있어요. 괜히 아침부터 수선을 피우셔서 순이 아범한테 아침 늦었다고 한 소리 듣겠네요. 순이 어멈이 눈을 흘기며 돌아가자 구린잎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솥뚜껑을 들고 들여다보았어요. 내가 뭐에 홀렸었나? 틀림없이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할머니네 굴뚝에 사는 수다쟁이 도깨비 와글와글은 사흘이 멀다고 솥뚜껑을 솥단지 안에 집어넣는 장난을 하고 구린잎 할머니는 그때마다 이웃집으로 뛰어가고 이웃집에서 왔을 때는 솥뚜껑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고 할머니는 점점 실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구린잎 할머니가 집을 나서면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할머니를 피하고 할머니는 그야말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서 진짜 입에서 구린내가 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러자 심심해진 건 할머니네 굴뚝에 사는 와글와글 도깨비였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할머니 못지않게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도깨비는 이사를 갔어요. 손이네 집에서 한 열흘, 덕이네 집에서 한 보름, 분이네 집에서 두어 달. 그렇게 살면서 도깨비는 솥뚜껑을 솥단지 안에다 집어넣는 장난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뭔 도깨비 조화속이랴. 그렇담 구린잎 할머니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잖아. 그러나 순이 어멈도 덕이 어멈도 분이 어멈도 자기네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들어간 얘기를 아무에게도 못했습니다. 순이 어멈이 제일 먼저 앓고 있는 구린잎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편찮으신데도 못 와봤네요. 순이 어멈은 쑤어가지고 간 녹두죽을 할머니에게 드리고 한나절 말동무를 해드렸어요. 덕이 어멈도 콩죽을 쑤어갖고 할머니를 찾아가고 분이 어멈은 찰떡을 해갖고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안악들이 할머니 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순이 어멈이 할머니 요새는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안 들어가나요? 하고 물었어요. 부엌에 들어가 본 지가 한참 돼서 요새도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들어가는 조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네. 그게 암만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인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으니 참. 할머니 그건 사실일 거예요. 우리 집 솥뚜껑도. 솥뚜껑이 솥단지 안에 들어간 일을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순이 어멈이 더는 못 참고 그만 말을 꺼냈지요. 순이네 솥뚜껑도 솥단지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 집처럼? 분이 어멈과 덕이 어멈도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누워있던 구린잎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방 뭐라고들 한겨?
온 동네 부엌에서 소뚜껑이 죄다 솥단지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지. 그래요, 소뚜껑이. 마을 아낙네들이 모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지요. 구린잎 할머니는 씻은 듯이 털고 일어났고 와글와글 도깨비는 할머니네 집으로 다시 이사를 왔고 와글와글 도깨비는 여러 가지 장난을 쉴 새 없이 해댔습니다. 마을 아낙들은 할머니 얘기가 궁금해서 할머니 입에서 구린내 안 나요? 무슨 얘기 없어요? 하며 할머니를 졸랐대요. 구린잎 할머니는 매일매일 입에서 구린내 날 새 없이 수다를 떨었고 와글와글 도깨비도 구린잎 할머니네 굴뚝에서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꿈. 파란 바닷속 남실거리는 해초 사이에서 멸치 한 마리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쭉 날아오르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날씨가 으스스 추워 겨울인가 했더니 이번엔 갑자기 더워지고 꿈에서 깨어난 멸치는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이네. 멸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답답해했지요.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꿈일까? 멸치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멸치는 허겁지겁 가자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냉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풀이라면 망둥이가 최고야. 잠이 덜 깬 가자미는 귀찮다는 듯 말했지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망둥이를 좀 데려다 주겠니? 난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을게. 망둥이를 만나려면 바다 밑 모래땅을 한참 헤집고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눈이 너무 아플 텐데. 가자미는 눈곱을 떼며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멸치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지요. 뭐야? 내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어딜 가버린 거야? 그럼 꼼짝없이 망둥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거잖아. 가자미는 잠이 다 깰 때까지 도달거렸습니다. 한밤, 두밤, 세밤, 가자미는 바다 밑 모래땅을 살살 헤엄치며 망둥이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멸치 이야기를 했지요. 다시 한밤, 두밤, 세밤, 가자미는 망둥이를 데리고 멸치를 찾아갔습니다. 멸치는 쪼르르 달려나와 망둥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실컷 고생한 가자미는 본착도 않고 말이지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리로 앉아 우선 음식부터 드시지요. 그러자 망둥이는 촐싹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주 기막히게 좋은 꿈을 꾸셨더군요. 그 꿈은 용이 될 꿈입니다. 네? 용이 된다고요? 정말로 제가 용이 되는 꿈인가요? 그렇고 말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용이 된다는 것이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용이 물을 들어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흰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은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을 뜻하고요. 또 하얀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은 용이 날씨를 맘대로 부리기 때문이랍니다. 망둥이의 꿈풀이를 들은 멸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실실 웃음이 나오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거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멸치의 기분을 확 바꾸어 놓는 일이 생겼어요.
하하, 망둥이가 꿈풀이를 잘한다는 건 순전히 거짓 소문이었군 그래. 뭐라고? 망둥이가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그러나 가자미는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말을 했지요. 이 바보 멸치야, 내가 하늘로 오르는 것은 낚싯바늘에 걸렸기 때문이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부에게 잡혔다는 뜻이다. 흰 구름이 피어오른 것은 내가 석쇠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것이고 하얀 눈이 내린 것은 내 몸에 소금을 살살 뿌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 그건 바로 내 놈 잘 익으라고 부채질을 해대니 그런 거 아니겠냐. 가자미의 말을 들은 멸치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야! 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며 가자미의 뺨을 때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놀란 망둥이 눈알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뺨 맞은 가자미는 멸치를 노려보다가 눈이 옆으로 휙 돌아가 버렸어요. 게다가 구경하던 병어는 입을 막고 킥킥대다가 주둥이가 납작하게 눌려버렸고요. 놀라왔던 오징어는 허리가 휘어져라 웃느라 눈이 다리 위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망둥이랑 가자미랑 병어랑 오징어는 그렇게 생기게 된 거래요. 그게 다 멸치가 꾼 이상한 꿈 때문이었답니다. 거울 속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구경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서울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는데 아내가 다가와 하는 말이 여보, 서울에 갔다 오는 길에 빗 하나만 사다 주세요. 빗이라고? 그게 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인데? 남편은 빗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아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 사이로 반달이 보였습니다. 아, 맞아요. 저 반달처럼 생겼어요. 혹시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늘의 달을 쳐다보세요. 남편은 굽이굽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며칠 만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떠들썩한 장터에 으리으리한 궁궐과 기와집, 서울은 정말 신기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시골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오라고 한 물건이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물건을 사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바가지를 긁을 게 뻔한데 말이야.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지요. 떠나올 때는 반달이었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보름달로 변한 겁니다. 맞아, 바로 저거야.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남편은 곧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들이 쓰는 물건 중에 저 달처럼 생긴 게 혹시 있습니까? 달처럼 생긴 물건이라? 아, 있어요, 있어. 상인은 둥근 거울을 꺼내 남편에게 주었어요.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은 잘 살펴보지도 않고 거울을 받아 보따리에 넣었지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남편을 맞았어요. 여보, 고생이 많았죠? 참, 제가 부탁한 빗은 사왔나요? 사오고 말고. 자, 여기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거울을 꺼내주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빗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울 안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아내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글쎄 거울 속에서 웬 젊은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이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얘야,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사오라는 빚은 안 사오고 서울에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니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여자라더니 내 눈에는 늙은 할멈만 보이는구나.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아내가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까 그 여자가 분명 맞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여우처럼 생긴 여자가 절 앙칼지게 노려보고 있잖아요. 아내가 분해 죽겠다는 듯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거울을 빼서 들었어요. 대체 왜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거울 안에 웬 건장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넌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게냐?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인상을 쓰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이놈이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나. 남편은 당장이라도 내리칠 듯 거울에 주먹을 들이댔어요. 그 모양의 아내가 거울을 뺏으며 투덜댔지요. 젊은 여자를 숨겨놓고 무슨 변명이에요. 아니다. 틀림없이 늙은 할멈이었어. 무슨 소리야. 힘께나 쓰게 생긴 젊은 남잔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는 서로 거울을 뺏으며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지요. 그러다 그만 거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울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거울 속의 사람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영웅이 된 떡보.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왔습니다. 압록강까지 내려온 사신은 우리나라와 지혜를 겨루어 이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임금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지혜 겨루기에서 졌다가는 나라의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을 텐데 이거 참 걱정이로구나. 임금님과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나라 안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벽보를 붙였답니다. 누구든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어 이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상을 주겠음.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괜히 나섰다가 잘못해서 지는 날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했거든요. 그때 압록강가에는 떡보라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떡보는 떡을 하도 잘 먹는다고 붙여진 별명이에요. 떡보는 하루 세끼 떡만 먹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떡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떡을 사들고 거리를 지나던 떡보는 사람들이 벽보 앞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상을 주겠다고? 옳지, 내가 나가봐야지. 떡보는 그 길로 마을의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님, 제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한마디로 떡보의 말을 무시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너처럼 무식한 뱃사공이 어찌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룰 수 있단 말이냐? 썩 집으로 돌아가거라. 사실 떡보는 첫눈에도 못생기고 미련해 보이는 데다 눈도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떡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날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법입니다. 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이니 제발 절 보내주십시오. 이런 고집불통을 봤나.
만약 이번 지혜 겨루기에서 지게 되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가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대신 제가 이기게 되면 떡이나 실컷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니 사또도 떡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떡보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게 되었지요. 드디어 떡보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떡보는 우선 떡집에 가서 인절미 5개를 외상으로 사 먹었지요. 아, 배부르다. 떡보는 부른 배를 잔뜩 내밀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무엇이든 잘 될 것만 같았거든요. 지혜를 겨루기로 한 시간이 되자 떡보는 배를 저어 강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맞은편 강 기슭에 있던 중국 사신도 배를 저어와 마침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게 되었답니다. 아니 저런 보잘것없는 뱃사공을 내보내다니. 떡보를 처음 본 중국 사신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아먹었나 보구려. 중국 사신이 먼저 떡보의 눈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신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놀리다니. 떡보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중국 사신의 입이 살짝 옆으로 비틀어져 있지 뭐예요. 저런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쳐 지나갔나 보군요. 이 말에 중국 사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뱃사공이라고 얕볼 게 아니잖아. 이제 중국 사신은 말을 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어요. 하늘은 둥글다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떡보는 이 문제를 떡에 대해 묻는 것으로 엉뚱하게 알아들었어요. 사신이 내가 떡을 사먹는 걸 본 모양이군. 떡이 둥그렇냐고 묻는 걸 보니. 그래서 떡보는 인절미는 네모다라는 뜻으로 두 손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유식한 중국 사신은 아니 하늘은 둥글다는 내 문제를 보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고 대꾸하는 걸 보니 저 떡보라는 뱃사공이 분명 아는 것이 많은 게 분명해. 하며 떡보의 지혜에 감탄을 했지요.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는걸. 중국 사신은 단단히 벼르며 손가락 3개를 펴서 떡보 앞에 내밀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을 아느냐는 물음이었지요. 그런데 떡보는 떡을 3개 먹었느냐고 묻는 것으로 알아듣곤 5개를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 5개를 쫙 펴보였답니다. 그러자 중국 사신은 매우 놀라워하며 주춤 뒤로 물러섰어요. 어허, 나는 삼강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인 오륜도 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군. 하며 매우 뜻깊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러다간 오히려 내가 망신을 당하겠구나. 저 떡보라는 사람이 절대 풀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어. 중국 사신은 어험 헛기침을 하며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습니다. 수염을 뜻하는 한자인 염자가 들어간 중국의 옛 임금 염제의 신농씨를 아느냐는 질문이었지요. 한편 떡보는 이것을 떡이 맛있더냐라고 묻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중국 사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그래서 배를 불룩 내밀고는 손으로 쓱쓱 문질러 보였답니다. 떡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본 중국 사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떡보가 배를 문지르는 것을 보고 역시 중국 옛 임금의 한 분인 태오 보키 씨도 안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나라에는 미천한 뱃사공도 저렇게 유식한 걸 보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겠구나. 얼른 중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망신을 덜 당하는 길이겠어. 이렇게 생각한 중국 사신은 곧바로 배를 돌려 중국으로 가버렸대요.
떡보가 지혜의 겨루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일제히 떡보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사실 지혜 겨루기에 떡보를 내보내긴 했지만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임금님은 떡보에게 온갖 떡이 차려진 푸짐한 상은 물론이고 높은 벼슬까지 내렸어요. 집에 돌아온 떡보에게 사또가 물었습니다. 떡보야,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어떻게 중국 사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지 않겠니? 생각보다 시시한 겨루기였어요. 처음에 중국 사신이 제 애꾸눈을 비웃잖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 사신의 비뚤어진 입을 비웃어 주었지요. 둥근 떡을 먹었느냐고 묻길래 네모진 떡을 먹었다고 했고요. 그런 다음 중국 사신이 떡을 3개 먹었느냐기에 5개를 먹었다고 손가락을 펴보였지요. 또 떡이 맛있더냐 묻는 거예요. 해서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대답한 게 답니다. 떡보의 말이 끝나자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그러고는 떡보 만세를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답니다. 이렇게 해서 떡을 좋아한 떡보는 나라의 큰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시를 닮은 섬. 아득한 옛날 칠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제의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젊은 부부 단 2사람, 2사람뿐이었어요. 남편이 오래도록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위해 백방으로 정성을 다해보았지만 남편의 병은 여전히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때에 부인은 유명한 의원 한 사람을 만나 집으로 안내했어요. 의원님, 제발 좋은 약을 써주시어 저 가련한 병자를 낫게 해주십시오. 의원은 한참 동안 병자를 진맥도 해보고 손발과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은 행여나 했다가 그 의원이 고개를 내젓는 모양을 보고서 실망을 해 무릎으로 의원의 앞으로 한 발 다가가 앉았어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약을 쓰면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의원은 또 한 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가망이 없소.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단 말씀이오. 부인은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의원님의 힘으로선 어찌해 볼 도리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달리 무슨 힘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걸 제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죽음을 대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보겠습니다. 의원은 매우 딱하다는 듯이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가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꼭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하지만 부인으로선 실행할 수가 없을 거요. 의원님, 그 한 가지 길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양반의 목숨만 건져낼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조금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 길이라는 게 뭡니까? 의원은 손으로 먼 바다를 가리켜 보였어요. 저기 떠 있는 섬들이 보이지요? 저 칠산섬 말입니까? 7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칠산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소. 그런데 저 7개의 섬 중에서 제일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안에 옛날 진시황 같은 사람도 구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약초가 있습니다. 그 섬 안에 약초가 있다고요? 그 약초만 뜯어오면 저분의 병이 단박에 나을 수 있습니까? 진시황이란 옛날 중국의 황제로서 오래 살 수 있는 불로약을 구하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산에고 바다에고 보낸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작은 섬을 찾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그 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본 일은 없지요.
내가 들은 바로서는 도라지꽃처럼 파란 꽃이 피어있다던가요. 어쨌건 그 약초가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위험한 곳이어서 여자로선 가기가 힘들 거요. 좋은 약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 같은 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2, 3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해 남편이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뒤 부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메어 놓아두었던 배를 푼 다음 손수 저 칠산섬을 향해 나아갔지요. 여자로선 가기가 힘든 곳이라고 하던 의원의 말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마음속으로 불안하기는 했지만 약초를 구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니 그런 불안은 잠깐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배 젓는 게 서툴러서 마음만 급했지 섬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라지꽃같이 파랗게 꽃이 피어 있다는 신기한 약초. 제발 빨리 가다오. 그래서 한시바삐 그 약초가 내 손 안에 들어오도록 해다오. 내가 없는 동안 그 양반은 혼자서 미음을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돌아오는가 하고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 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꼬박 하루 해가 다 걸려서야 부인은 작은 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느라고 하늘이 빨갰어요. 온 천지에 불이 붙은 듯한 그 붉은 낙조에 부인은 손과 옷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령님, 어서 빨리 내 눈앞에 파란 꽃 핀 약초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리 가며 저리 가며 아무리 뒤져보아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약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님이 거짓말을 했을 턱은 없는데 부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갑자기 기운이 빠져 풀섭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약초도 못 캔 채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지금쯤은 애타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이도 쓰러져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며 누워있는 시각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벼랑간,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 벌떡 일어나던 길로 풀속을 헤쳐봤더니 바로 그 속에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리던 그 약초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소리를 질렀어요. 약초다. 손으로 덥석 잡자 도라지꽃처럼 쏙 올라와 있던 파란 꽃대는 하늘하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약초를 다려먹고서 눈 깜짝할 새에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남편의 건강한 모습이 눈앞에 선해왔어요. 아,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우리 그이도 이 약초를 먹고서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야. 약초를 조심해서 뽑아 그 꽃을 코끝에다 대어봤더니 향기조차 신비스러워서 술에라도 취한 것처럼 온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큰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약초를 들고 있는 부인을 향해 혀를 낼름낼름 놀리는 거예요. 부인은 기겁을 해 뒤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약초를 손에 꼭 쥔 채로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부인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뱀을 피하려 옆으로 한 걸음을 떼놓았어요. 그러나 한 걸음 발을 떼놓으면 무얼 할까요? 어디서 씩씩 하는 소리가 나는가 하고 있었더니 사방에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몰려와 부인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여자로선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의원이 말하더니 이 일을 두고 한 말일까요? 한 발도 떼놓을 수가 없게 된 부인은 그 자리에 훌쩍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죽는 일보다도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자기의 두 팔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고 대신 온 전신이 뱀의 비늘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어서 이제는 소리를 지르고 어쩌고 할 그런 계제도 아니었어요. 설령 소리를 지르고 싶다 하더라도 완전히 뱀으로 변해 있는 자기가 입이나 벌리려면 벌릴 수가 있을까? 소리는 낼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뱀으로 변해 있으니 이제는 남편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내게 죄가 있다면 남편 병을 고쳐드리려던 그 일밖에 없는데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런 징그러운 뱀으로 변형을 시켜놓았을까? 저희들이 소중히 지키고 있던 고귀한 약초를 불의의 사람이와 뽑았다고 해서 그래서 뱀들이 나를 이렇게 벌주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만 하느님, 저는 이렇게 뱀이 되어도 좋고 이대로 죽어도 좋으니 부디 저희 남편이나 병이 나아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소서. 그러나 아내가 이렇게 빌고 있는 것도 보람이 없이 남편은 부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인이 떠난 이틀째 되는 날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칠산 바다가 바라보이는 백학산 양지 바른 자리에다 묻어주었어요. 무덤 만들기를 다 끝낸 뒤 땀을 닦고 있던 참인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놀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것 봐, 어떤 큰 뱀 한 마리가 물살을 헤치면서 이쪽으로 헤엄쳐오고 있어. 정말 입에다가 무슨 꽃 같은 걸 물고서. 육지로 올라온 뱀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이날 장사를 지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쫓아내려 가봤더니 입에 풀 한 포기를 문 뱀이 머리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남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그러고선 산으로 올라와 진종일 남자를 찾았지만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보일 까닭이 없었습니다. 다시 오막살이 초가집으로 내려간 뱀은 물고 있던 약초만 방 안에 남겨놓은 채 바다로 도로 들어가 작은 섬을 향해 헤엄쳐갔어요. 모든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이 죽은 남자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비만 오면 섬이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각시 모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은 큰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뱀이 섬을 빠져나와 남편이 묻혀있는 백학산을 한 바퀴 돌다가 간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답니다. 뚝딱 도깨비. 옛날에 무엇이나 뚝딱 거리기를 좋아하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하루 종일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바람 소나무 한 그루 생겨라 뚝딱 해서는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겨울 모진 바람에 휘날릴 것 같은 소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바람을 지고 마을로 내려가는 스님을 보고는 저 늙은 스님 닮은 바위 하나 생겨라 뚝딱 해서 스님을 닮은 바위가 우뚝 솟아나기도 하고 밤 닮은 솔방울 한 송이 생겨라 뚝딱 해서는 다람쥐들이 알밤인가 하고 솔방울을 주워가게 만들곤 했지요. 그 뚝딱 도깨비는 산 아래에는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알지 못했어요. 자연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요. 뚝딱 도깨비는 심심하고 또 심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절로 돌아가던 스님이 도깨비 골짜기를 지날 때였어요. 여기저기서 시퍼런 도깨비 불들이 날아다녔지요. 그 시퍼런 도깨비 불들 속에서 아 심심하다. 뭔가 재미난 걸 뚝딱 만들고 싶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되지
뭔 걱정인가? 새님이 말했습니다. 만들 게 있어야 만들지. 불덩이 하나가 가까이 오면서 말했어요. 왜 만들 게 없어? 만들려고만 하면 전부 만들 거지. 그게 뭔데? 아랫마을 순철이네는 오래 쓴 나무 절구가 벌어져 더는 쓸 수 없게 됐고, 나무 절구? 순철네 옆집 구상이네는 도끼가 다 망가져서 허팀만 쓰고 나무를 베지 못하고, 도끼? 또 그 옆집 옥분이네는 가마솥이 깨져 쇠주 끓일 데가 없고, 가마솥? 또 그 아랫집 길순에는 괭이가 다 닳아 주걱만해졌고, 괭이? 그리고 또 그 아랫집 정림이네는 그만하라고. 절구니 도끼니 쇠스랑이니 가마솥 같은 게 뭔지 알아야 만들지. 하긴 산속에만 사는 겁쟁이 도깨비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마을에 내려가면 쎄고 쎘는데. 마을에 내려가라고? 마을에 가야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도깨비가 장난삼아서 콩 나와라 뚝딱, 팥 나와라 뚝딱 해놓고 조금 있으면 모래나 자갈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여. 새님이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 힘써 일해서 만들지. 아주 오래 그런 걸 만들어 온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들지. 그런 것들은 또 오래오래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없어지지도 않아. 내 말귀를 알아들었을라나? 새님은 혼잣말을 하며 암자로 올라갔어요. 뚝딱 도깨비는 새님이 한 말을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늦은 밤이라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뚝딱 도깨비는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어요. 어딘가 숨어 지낼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뭔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뚝딱거리며 놀 것들이 있고 들키지 않게 숨을 곳이 있는 것을요. 그러다 뚝딱 도깨비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뚝딱 도깨비는 비스듬히 열린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고도 아니고 광도 아닌 널찍한 곳 한켠에는 빨간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고 그 앞에서는 보기에도 힘께나 쓰게 생긴 장정이 불 속에서 꺼낸 불덩이를 연방 두들겨 대고 있었습니다. 뭐야? 우리가 모르는 도깨비가 마을에 살고 있나? 저 빨간 불덩이는 왜 저렇게 두들겨대고? 도깨비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서 천장 대들보에 매달렸어요. 그러고는 그 장정이 하는 것을 부리부리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 있자 그 장정은 이상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불빛에 비춰보며 이만하면 한참 써도 끄떡없는 곡괭이가 된 거지 했습니다. 야, 바로 저게 스님이 말한 곡괭이란 거구나. 잘 봤다가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뚝딱 도깨비는 그날부터 그 대장간에서 살았어요. 대장간이야말로 도깨비들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 옆에는 크고 작은 쇳덩이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아저씨가 만든 도끼며 쇠스랑, 호미, 낫이나 곡괭이, 크고 작은 칼들이 잔뜩 있고 또 한 옆에는 나무며 석탄이 있고 천장 대들보는 오랜 세월 연기와 먼지에 절어 그야말로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갖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뚝딱 도깨비의 마음을 끄는 것은 흙벽에 붙어있는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부리부리한 눈이며 울퉁불퉁한 알통이 얼핏 보면 대장장이를 닮았는데 누가 그려서 언제부터 거기다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뚝딱 도깨비가 보기에는 꼭 자기를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대장장이는 늘 심심했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부터인가 그 그림을 식구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림을 보고 부리부리 양반 안녕하쇼 하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뚝딱 도깨비가 그림 속에 숨어 있는데 대장장이가 안녕하쇼 부리부리 양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고 그림에게 인사를 했어요. 뚝딱 도깨비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꼬박 인사를 받았지요. 아니 내가 잠이 덜 깼나? 그림이 인사를 받아주고 부리부리 양반 지금 내 인사를 받았소? 뚝딱 도깨비는 어쩔 줄 몰라 눈만 부리부리 뜨고 대장장이를 보았지요. 하기사 한 집에 산 지가 몇십 년이니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눌 때도 됐지 뭘. 대장장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대장장이는 화덕에 불을 피워놓고 나서 시계를 지더니 그림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게 날이 추워질 것 같으니 산모퉁이에 혼자 사는 합죽 할멈네 나무 한 짐 해다 주고 와서 일을 해야겠소. 부리부리 양반 내 없는 동안 불이 안 꺼지게 봐주슈. 심심하면 홈이나 두어자루 벼러보시든가. 아저씨가 나가자 도깨비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동안 눈썰미 있게 봐둔 대로 홈이 7자루, 도끼 5자루를 만들고 칼도 몇 자루 뚝딱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아저씨가 한나절 공친 건 아닐 거야. 그러고는 아저씨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별이 담은 도끼를 모루에 놔두고는 얼른 그림 속으로 들어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요. 자, 어디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 아니 그런데 이게 다 뭐야? 누가 왔다 갔나? 아저씨는 뚝딱 도깨비가 만들어 놓은 농기구들과 별이다 말고 모루에 놓은 도끼를 보았어요. 그런데 앞만 봐도 그것들은 모두 아저씨가 만든 것과 같았습니다. 부리부리 양반,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부리부리 양반이 이걸 다 만든 거요? 뚝딱 도깨비는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속이람? 뚝딱 도깨비는 뚝딱뚝딱 만드는 일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해보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어 뚝딱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렇게 만든 물건은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 요긴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뚝딱 도깨비는 아저씨가 늦은 밤까지 일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아저씨가 만들다만 것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저씨가 다음날 만들겠다고 한 것도 만들어 놓고 또 밤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쇳덩이를 모아오기도 했습니다. 대장장이 아저씨는 무슨 소리가 잠결에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 워낙 고단했기 때문에 옆에서 대포를 쏴도 깨지 않고 깊이 잠을 잤어요. 대장간에 있는 동안 뚝딱 도깨비는 아저씨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저씨가 막걸리 한 주전자를 앞에 놓고 술잔을 기울였지요. 사람은 말이야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나는 다 좋은데 가끔씩은 외롭거든. 그러니 술 한잔하고 외로움을 달래야지. 뚝딱 도깨비는 연방 술잔을 기울이는 아저씨가 마시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와 달리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산다지만 지금 아저씨가 마시는 건 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아저씨는 말이 아주 많아졌어요. 기분 좋다. 가족이 없으면 뭐 어때? 나는 이 대장간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불이 훨훨 타는 화덕하고 나랑 같이 늙은 모루랑 쇳덩어리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안 그렇소 부리부리 양반? 대장장이 아저씨가 그림을 보더니 이보쇼 부리부리 양반 이런 밤이면 이리 내려와 나랑 한잔합시다. 허구한 날 그림 속에만 있으면 갑갑하지 않소? 하고 손짓을 했어요. 뚝딱 도깨비가 어째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얼마 있자 아저씨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춤이라면 도깨비들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저씨가 춤추는 걸 보자 뚝딱 도깨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림에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릉어릉하자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춤사위가 신나게 어우러졌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부리부리 양반 아닌가? 그래 우리 같이 어울려 봅시다. 아저씨가 술에 취해 더는 춤을 출 수 없게 될 때까지 도깨비도 같이 춤을 추었어요. 도깨비는 대장간 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아저씨를 불끈 들어다 방에다 눕히고는 아직도 신이 남아서 춤을 추었지요. 도깨비는 초만 자락을 주고 새스랑 한 개를 만들어 대들보에 걸쳐놓고 초만 자락 주고 도끼 두 자루를 만들어 벽에다 붙여놓고 춤한 자락 주고 호미 5자루를 만들어 창문가에 한 줄로 세워놓고 춤한 자락 주고 모루를 뒤집어 놓고 춤한 자락 주고 문짝을 거꾸로 달아놓고 도깨비는 오랜만에 신명이 나서 놀다가 새벽녘에 대들보로 올라가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대장장이 아저씨는 엉망이 된 대장간을 보고 아니 이게 웬 난리야? 마치 도깨비 12놈이 와서 난장을 치고 논 꼴이군 하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림을 보았어요. 대장장이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꼬부랑 할머니가 부러진 호미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대장간 양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밭을 매려면 밭은 못 매고 호미자루만 부러뜨리네 그려 하고 말했지요. 할머니네 자갈밭은 다른 사람이 매도 호미자루가 부러질 겁니다. 이리 줘보세요. 제가 아주 튼튼하게 다시 벼러드릴 테니. 대장장이는 호미를 벼리며 이 호미를 갖고 할머니가 밥 매러 가면 저절로 밭이 맺으거라 하고 생각하고는 불에 달군 호미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뚝딱 도깨비가 얼른 그 호미에 힘을 불어넣었어요. 그 할머니가 밥 매러 가서 호미를 땅에 대기만 하면 마치 기계처럼 밭이 보드랍게 맺었습니다. 이게 웬 조화야? 이 호미에 도깨비가 붙었나? 아니면 내가 회춘을 했나? 할머니는 여간 신기해하지 않았지요. 또 어느 날은 새 도끼 한 자루 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나무꾼이 다 닳아 반토막도 안 남은 도끼를 벼리러 왔습니다. 이 도끼를 벼러서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새 도끼처럼 만들 수 있고 말고 이 도끼는 쇠가 좋아서 다시 벼리면 새 도끼보다 훨씬 오래 쓸 걸세. 아저씨와 도깨비가 같이 그 도끼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저 나무꾼은 아마도 2배로 나무를 내서 살림이 좀 필걸. 아저씨와 도깨비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뚝딱 도깨비는 아저씨가 일어나기 전에 화덕에 불을 피워놓고 아저씨가 어디론가 볼일을 보러 가면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아저씨가 잠든 깊은 밤에도 열심히 쇳덩이를 두들겨댔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자기가 만든 물건들을 천장 대들보에 매달기도 하고 창문가에 주럼처럼 늘어뜨리기도 하고 뒷간 문턱에 수북하게 쌓아놓기도 했지요. 아저씨는 이젠 그런 장난에 익숙해져서 부리부리 양반 장난 좀 그만하쇼 하며 즐거워했어요. 대장간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농기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고 아저씨와 거의 식구가 된 뚝딱 도깨비는 아저씨의 소원을 많이 들어주었어요. 그런 걸 알 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의 손만 닿으면 밭일을 거들어주는 농기구가 만들어진다고 믿었지요. 뚝딱 도깨비는 가끔씩 장난을 쳤는데 도깨비의 장난은 아저씨를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그 대장간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모르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뚝딱 도깨비가 아저씨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어느 나라마다 신화가 존재하고 재미있는 귀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재미있는 도깨비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도 수다쟁이 도깨비, 뚝딱 도깨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깨비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더 재미있고 그러면서 현실과 관련이 깊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도깨비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